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모모 시간의 근원지에 가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모는 난생 처음 보는 커다란 홀에 서 있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예배당보다도 무지무지하게 큰 기차 대합실보다도 더 커다란 홀이었다. 육중한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천장은 저 위쪽 어슴푸레 한 곳 어딘가에 있다고 짐작될 뿐이지 보이지는 않았다. 창문은 없었다. 이 드넓은 공간을 흐르는 황금 빗살은 곳곳에 꽂힌 수많은 촛불에서 나온 것이었다. 촛불의 불꽃은 일렁이지조차 않았다. 마치 원래 빛나는 색깔로 칠해져 있어서 빛을 내기 위해 밀랍을 태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았다. 모모가 홀로 들어설 때에 들었던 째깍째깍 뚝딱뚝딱 땡땡땡 하는 수천 가지 소리는 갖가지 모양과 크기를 한 수많은 시계에서 나는 소리였다. 시계들은 기다란 책상과 황금빛 탁자 위에 혹은 유리 진연장과 끝없이 늘어선 책장에 세워져 있기도 하고 눕혀져 있기도 했다. 보석 박힌 앙증맞은 회중시계, 평범한 금속 탁자시계, 모래시계, 춤추는 인형이 딸린 멜로디 시계, 해시계, 나무로 가는 시계, 돌로 만든 시계, 유리시계, 찰싹거리는 물줄기로 가는 시계 할 것 없이 온갖 시계가 다 있었다. 사방 벽에는 온갖 종류의 뻐꾸기 시계며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는 추시계들도 걸려 있었다. 위험있게 느릿느릿 왔다 갔다 하는 추가 있는가 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쁘게 버둥거리는 조그만 추도 있었다. 이 거대한 홀의 2층 높이에는 빙 둘러 회랑이 있고 나선형 계단이 회랑까지 이어져 있었다. 더 위쪽에 두 번째 회랑이 있고 그 위쪽에 또 하나가, 그 위에 또 하나가 있었다. 어디를 보아도 시계가 걸려 있거나 세워져 있거나 눕혀져 있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시간을 알려주는 지구 모양 시계도 있고 해, 달, 별이 그려져 있는 크고 작은 천체의도 있었다. 홀의 한가운데에는 세워놓는 추시계들의 숲이 우뚝 솟아 있었다. 평범한 추시계에서부터 진짜 시계탑까지 말 그대로 시계의 숲이라 할 만했다. 모든 시계가 저마다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어서 홀 안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째깍째깍 댕댕댕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아니라 여름철 숲에서 들리는 나뭇잎 살랑대는 소리처럼 한결같이 은은했다. 모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홀 안을 돌아다니며 기묘한 물건들을 구경했다. 앙증맞게 조그마한 남녀 한 쌍이 춤을 추려고 서로 손을 내밀고 있는 화려하게 장식된 음악이 나오는 시계 앞에 섰을 때였다. 인형이 움직이든지 보려고 모모가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려는 순간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카시오페이야, 돌아왔구나. 헌데 꼬마 모모는 안 데리고 왔니? 모모가 돌아보니 모래시계 사이에 난 좁은 길 위에 머리가 하얀 자그마한 체구의 노인이 서서 허리를 굽혀 발 아래 바닥에 있는 거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인은 금실로 수놓은 기다란 웃옷에 푸른 비단 반바지를 입고 하얀 양말에 커다란 황금 버클이 달린 구두를 신고 있었다. 양손목과 목덜미에는 레이스가 물결쳤고 하얀 머리칼은 머리 뒤쪽에 조그맣게 묶여 있었다. 모모는 그런 차림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모모처럼 상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옷차림이 200년 전에 유행했던 차림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으리라. 노인은 여전히 거북 쪽으로 허리를 굽힌 채 말했다. 뭐라고? 그 애가 벌써 왔다고? 대체 어디 있지? 노인은 작은 안경을 꺼내 쓰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베프 할아버지의 안경처럼 조그마했지만 금으로 만들어진 점이 달랐다. 여기 있어요. 모모가 소리치자 노인은 반가운 미소를 머금고 두 팔을 벌리며 모모에게 다가왔다.
한 발짝 다가올 때마다 노인은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았다. 드디어 바로 앞에까지 와서 모모의 두 손을 잡고 반갑게 흔드는 노인은 모모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지도 않았다. 노인은 흡족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환영한다. 아무데도 없는 집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해. 모모야, 나를 소개해도 되겠지? 난 호라, 세쿤두스 미누티우스 호라라고 한다. 모모는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정말 절 기다리셨어요? 그럼 기다렸고 말고 널 데려오려고 거북 카시오페이아를 보내기까지 했는걸. 노인은 조끼 주머니에서 다이아몬드가 박힌 납작한 회중시계를 꺼내더니 탁 하고 뚜껑을 열었다. 게다가 시간도 꼭 맞춰서 왔구나. 호라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하고는 시계를 내밀었다. 모모가 들여다보니까 그 시계의 글자판에는 시계침도 없고 숫자도 없었다. 다만 반대 방향으로 엇갈려 천천히 돌아가는 두 개의 정말 섬세한 곡선이 있을 뿐이었다. 두 선이 엇갈리는 지점에서는 작은 점들이 이따금 반짝반짝 빛을 냈다. 호라 박사가 말했다. 이건 운명의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란다. 드물게 찾아오는 운명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이제 막 그 운명의 시간이 시작되었어. 운명의 시간이 뭔데요? 모모가 묻자 호라 박사가 설명했다. 이 세상의 운행에는 이따금 특별한 순간이 있단다. 그 순간이 오면 저 하늘 가장 먼 곳에 있는 별까지 이 세상 모든 사물과 존재들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미쳐서 이제껏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애석하게도 인간들은 대개 그 순간을 이용할 줄 몰라. 그래서 운명의 시간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단다. 허나 그 시간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위대한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지지. 그걸 알려면 그런 시기가 필요하겠네요. 호라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시계만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 시계를 볼 줄도 알아야지. 호라 박사는 시계를 탁 하고 닫고는 조끼 주머니에 도로 넣었다. 박사는 모모가 자기를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깨닫고는 생각에 잠겨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더니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다. 아, 내가 약간 유행에 뒤진 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주의력이 부족하다니까. 당장 고쳐야겠다. 박사는 손가락을 탁 튕겼다. 그러자 박사는 순식간에 높다란 스탠드 칼라가 달린 프로코트를 입은 모습으로 변했다. 박사는 자신 없는 투로 물었다. 좀 나아졌니? 하지만 정말 깜짝 놀란 듯한 모모의 표정을 보자 금방 이렇게 말했다. 물론 아니지. 대체 내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게야. 박사는 다시 한번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모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옷차림이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옷은 100년 후에나 유행할 옷이었던 것이다. 이것도 아니야? 오리온 자리에 두고 맹세하지만 반드시 해결하고 말겠다. 기다려봐라. 다시 한번 해볼 테니. 박사는 세 번째로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드디어 요즘 사람들이 입는 평범한 평상복 차림이 되었다. 박사는 모모에게 찡긋 눈짓을 하며 말했다. 이제 됐지? 응? 모모, 공연히 널 놀래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냥 좀 장난을 해본 거란다. 자, 꼬마 아가씨, 식탁으로 가실까요?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무척 먼 길을 걸어왔는데 음식이 맛이 있으면 좋겠구나. 박사는 모모의 손을 잡고 시계의 숲속으로 데리고 갔다. 거리를 조금 두고 거북이 뒤따라왔다. 미궁처럼 꼬불꼬불한 길은 엄청나게 큰 벽시계 상자 뒷판 몇 개로 이루어진 작은 방으로 이어졌다. 방 한 구석에는 불룩한 다리가 붙은 작은 탁자가 놓여 있고 아담한 소파와 거기에 어울리는 안락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여기서도 일렁이지 않는 황급빛 촛불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다. 작은 탁자 위에는 배가 불룩한 황금 주전자 하나,
작은 찻잔 2개, 접시들, 그리고 작은 숟가락과 나이프가 놓여 있었다. 모두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작은 바구니에는 바삭바삭하게 구워진 노릇노릇한 빵이 담겨 있고, 조그만 그릇에는 황금빛 버터가 들어 있었으며, 또 다른 조그만 그릇에는 줄줄 흐르는 황금처럼 보이는 꿀이 들어 있었다. 호라 박사는 배가 불룩한 주전자를 집어서 2개의 찻잔에 초콜릿을 가득 따르더니 어서 들라는 몸짓을 해보였다. 자, 꼬마 손님, 마음껏 들어요. 모모에게는 그 말을 2번 반복할 필요도 없었다. 모모는 마실 수 있는 초콜릿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빵에 버터와 꿀을 발라 먹는 것도 모모의 생애에서는 아주 드문 일에 속했다. 더욱이 이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은 이제껏 한 번도 없었다. 모모는 처음에는 음식을 먹느라 정신이 팔려서 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입안 가득 음식을 놓고 맛있게 먹었다. 음식을 먹자 이상하게도 피곤함이 씻은 듯 사라졌다. 밤새 한숨도 못 잤는데도 힘이 펄펄 넘치는 느낌이었다. 먹을수록 음식 맛은 점점 더 좋아졌다. 모모는 몇 날 며칠이고 계속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호라 박사는 다정하게 모모를 지켜보았다. 박사는 사려 깊은 사람이어서 말을 걸어 모모의 식사를 방해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박사는 이 꼬마 손님의 허기가 몇 년에 걸쳐 쌓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마 그 때문에 모모를 바라보던 박사의 모습이 점점 나이가 드는가 싶더니 급기야 머리칼이 하얀 할아버지로 변한 모양이었다. 박사는 모모가 나이프를 잘 쓸 줄 모른다는 것을 눈치채고 손수빵에 버터를 발라서 접시에 놓아주었다. 막상 자신은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말하자면 보조를 맞추느라 먹는 신용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윽고 모모도 배가 불렀다. 모모는 초콜릿을 마시면서 황금 찻잔 너머로 자기를 초대한 주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모모는 박사가 누구이며 뭐라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았다. 물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눈치챘지만 그 밖에 지금까지 박사에 관해서 아는 것은 이름밖에 없었다. 모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왜 거북을 시켜 저를 데려오게 하셨어요? 호라 박사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회색 신사들로부터 널 보호하기 위해서였지. 그들이 이집트 뒤지며 널 찾는데 안전한 곳은 여기 내 집밖에 없거든. 모모는 깜짝 놀라 물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나요? 그렇단다 아가.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왜요? 호라 박사는 설명했다. 그들은 널 두려워한단다. 네가 그들 입장에서 볼 땐 가장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지. 전 그 사람들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야, 너는 그들 중에 하나로부터 자기들의 정체를 폭로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네가 알아낸 것을 친구들에게 설명했지. 게다가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색 신사들의 진상을 알리려고까지 했잖니. 자, 이만하면 그들이 널 천천지 왼수로 생각할 만하지 않겠니? 하지만 거북하고 저는 신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왔는걸요. 그 사람들이 저를 사방에서 찾았다면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아주 천천히 걸어왔는데요. 호라 박사는 그 사이에 다시 발치에 와서 앉아있는 거북을 품에 안고 목을 쓰다듬었다. 호라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카시오페이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들이 너희를 잡을 수 있었을까? 거북의 등에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라는 글이 나타났다. 글자가 어찌나 익살맞게 깜빡깜빡하는지 꼭 낄낄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호라 박사가 설명했다. 카시오페이아는 미래를 조금 내다볼 줄 안단다. 많이는 아니야. 그래도 반시간 정도는 앞을 내다볼 줄 알아. 거북 등에 글이 나타났다. 정확히 반시간이에요. 호라 박사는 자신이 한 말을 정정했다. 미안. 정확히 반시간 앞을 내다본단다. 카시오페이아는 다음 반시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그래서 회색 신사들을 만날지 만나지 않을지도 아는 거야. 모모는 감탄했다. 와, 정말 편리하네요. 어디에서 회색 신사들을 만날 거라는 걸 미리 알면 바로 딴 길로 가면 되겠네요. 아니, 애석하게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 카시오페이아는 어떤 사실을 미리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조금도 변경시킬 수는 없어. 카시오페이아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리라는 것만은 알고 있단다. 그러니까 카시오페이아가 어디에서 회색 신사를 만나리라는 걸 미리 안다면 실제로도 만나게 되는 게야. 카시오페이아는 아무 대응도 할 수 없어. 모모는 조금 실망한 기색으로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떤 일을 미리 알아도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그래도 때론 도움이 되지. 예컨대 네 경우를 볼까? 카시오페이아는 이런저런 길을 가면 회색 신사들을 안 만나리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 그것만 해도 도움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모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생각이 실타래처럼 뒤엉켰다. 호라 박사가 말을 이었다. 너와 네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널 칭찬하고 싶구나. 특히 너희들의 플랜카드와 문구들은 정말 인상적이었단다. 모모는 신이 나서 물었다. 그걸 읽으셨어요? 전부 읽었지.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다. 하지만 슬프게도 박사님 말고는 아무도 안 읽은 것 같아요. 호라 박사는 유감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애석하게도 그랬지. 회색 신사들이 그렇게 되도록 이미 손을 써둔 거란다. 그 사람들을 잘 아세요? 모모가 캐묻자 호라 박사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알지. 모모는 이 이상한 대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 사람들 집을 찾아가신 적이 많아요? 아니, 아직 한 번도 없단다. 나는 아무 데도 없는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 그러면 회색 신사들은, 그 사람들은 박사님 집을 가끔 찾아오나요? 호라 박사는 빙그레 웃었다. 걱정할 거 없다, 아가. 그들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어. 설사 언제나 없는 거리로 오는 길을 안다고 해도 마찬가지야. 허나 그들은 길을 모르지. 모모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호라 박사의 설명에 안심이 되긴 했지만 박사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다. 어떻게 우리 플랜카드랑 회색 신사들의 이야기를 다 아세요? 나는 그들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한시도 쉬지 않고 눈여겨보고 있단다. 그래서 너와 내 친구들을 보게 되었지. 하지만 박사님은 집 밖으로 안 나가시잖아요. 꼭 나가야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동안 박사는 눈에 띄게 다시 젊어졌다. 박사는 말을 이었다. 나는 무엇이든 볼 수 있는 요술 안경을 갖고 있거든. 박사는 작은 금태 안경을 벗어서 모모에게 건네주었다. 한번 들여다보겠니? 모모는 안경을 쓰고 깜빡거리며 보려고 애쓰다 말았다.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모모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과 빛과 그림자의 흐릿한 소용돌이 뿐이었다. 그것을 보다 보니 사뭇 현기증이 났다. 호라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지. 요술 안경을 보는 것은 간단하지 않아. 허나 곧 익숙해질 게다. 그는 일어나서 모모의 의자 뒤로 와서는 안경테에 두 손을 살짝 올려놓았다. 그러자 당장 눈앞이 선명해졌다. 우선 이상한 빛이 비치는 시내 구역의 변두리에서 석 대의 자동차에 나눠 탄 1단의 회색 신사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막 자동차를 뒤로 돌리는 참이었다. 더 먼 곳을 보니 손짓을 해가며 흥분한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고 큰 소리로 무슨 소식을 전하기도 하는 듯 보이는 다른 회색 신사들의 무리가 보였다. 호라 박사가 설명했다. 그들은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네가 자기들 소나기를 빠져나간 걸 이해할 수 없는 게지. 모모는 계속해서 안경 속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그런데 왜 얼굴이 잿빛이에요? 호라 박사가 대답했다. 죽은 것으로 목숨을 이어가기 때문이지. 너도 알다시피 그들은 인간의 일생을 먹고 살아간단다.
허나 진짜 주인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시간은 말 그대로 죽은 시간인 게야.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시간을 갖고 있거든. 시간은 진짜 주인의 시간일 때만 살아있지. 그럼 회색 신사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럼 뭐예요? 실제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어디서 온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이 생겨날 기회를 주면 생겨난단다. 기회만 주어지면 금세 생겨나는 게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기들을 좌지우지할 기회까지 주고 있어.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그들은 벌써 사람들을 좌지우지한단다. 만약 시간을 더 이상 훔칠 수 없게 되면요? 그럼 그들은 태어난 무로 돌아가는 거지. 호라 박사는 모모에게서 안경을 벗겨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박사는 잠시 뒤에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돕는 협력자가 벌써 아주 많단다. 그 점이 나쁜 게지. 모모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제 시간을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겠어요. 그러길 바란다, 모모. 이리 와보렴. 내 수집품을 보여주마. 어느새 박사는 다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박사는 모모의 손을 잡고 커다란 홀로 데리고 나갔다. 거기서 박사는 모모에게 이런저런 시계를 보여주고 기계를 작동시켜 보이기도 하고 전 세계의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와 천체도 구경시켜 주었다. 신기한 물건들을 보고 기뻐하는 꼬마 손님을 지켜보는 사이에 박사는 차차 다시 젊어졌다. 계속 발걸음을 옮기며 박사는 지나가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수수께끼 풀기 좋아하니? 예, 아주 좋아해요. 아시는 게 있어요? 그래. 호라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모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헌데 아주 어려운 거란다. 풀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지. 그래도 좋아요. 그럼 외워두고 있다가 나중에 친구들에게 풀어보라고 하죠. 정말 궁금한걸? 네가 답을 찾아낼 수 있을지 말이다. 자, 잘 들어보렴. 감사합니다.